알면 편한 심리학 알편심. 오늘의 이야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심리상담연구소 마음을 거닐다 소장 마거입니다. 안녕하세요. 이것저것 다 하는 심리학 박사 대박사입니다. 네. 한 주 쉬고 돌아왔어요. 여러분들 궁금하셨을 텐데 그래도 잘 양해해 주셔서 감사드려요. 괜히 오지 않았죠. 저희 빈손으로 오지 않고 이벤트를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네. 이번 이벤트는 한번 할 때 됐죠? 그럼요. 알편심으로 삼행시를 지어주시는 거예요. 좀 잘 나가는 사람들은 다 삼행시 한 번씩 하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알편심도 할 때 됐죠. 네네. 꼭 알편심과 관계된 내용 아니어도 좋아요. 그래서 이 알편심 가지고 삼행시를 팟빵 댓글창에 올려주시는 분들 중에서 저희가 5분을 추첨해서 시원한 아메리카노 쏘겠습니다. 네, 7월 13일까지 남겨주시면요. 저희가 공정한 추첨을 통해서 선물을 쏠게요. 네, 기대되네요. 여러분들의 재치 있는 삼행시, 네,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저희가 이 알편심 시작할 때부터 아껴둔 주제가 하나 있었잖아요. 근데 이게 너무 방대한 주제라서 좀 긴 호흡으로 가야 될 것 같아서 좀 아껴뒀었는데 이게 드디어 풀 때가 됐어요. 네, 이 사회가 원하더라고요. 네, 엄청 핫한 주제가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요. 바로 성격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심리학 한다고 하면은 내 성격은 어떨 것 같아? 내 성격에 문제 있는 거 아니야? 내 성격 말고 제 성격에 문제 맞아. 있는 거 아니야? 저 사람 이상하다. 이런 궁금함을 많이 갖게 되는데 그만큼 이제 많은 사람들이 성격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최근에 이게 핫한 주제가 됐더라고요. 아마 이 방송 들으시는 분들도 한두 번쯤은 다 해보셨을 것 같은데 이게 막 간단한 질문 몇 개 대답을 하면 앱 같은 거에 접속해서 하면은 유형 딱 알려주면서 특히 막 대통령, 당신이랑 유사한 대통령도 소개해주고 막 최근에 얼마 전에 있었던 네, 그래서 뭐 연애 능력 평가도 있고 막 엄청 다양한 종류들이 있더라고요. 네. 근데 그런 이제 검사들이 그 개발자가 MBTI를 기반으로 만들어졌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 MBTI에 대한 관심이 뜨거워졌어요. 최근에 방송에서도 죄다 막 MBTI를 얘기하더라고요. 어떤 방송? 놀면 뭐하니? 요즘에 싹쓸이 모르세요? 저 요즘에 TV를 잘 안 봐서요. 좀 챙겨보세요. 이제 볼 때도 됐는데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으면. 네. 근데 거기서도 그 유재석, 이효리, 비 이 3명의 멤버들을 이 성격 유형 검사를 해서 막 소개하고 이렇게 머리 위에 자막으로 유형 띄워주고 이런 식으로 하더라고요. 제가 어제 퇴근하다가 봤는데 제가 사진 찍어서 보여드렸잖아요. 로드샵 화장품 가게 앞에 피부로 알아보는 MBTI 유형 해가지고 나와서 이게 뭐야? 피부까지? MBTI 봤더니 MBTI의 그 유형 설명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걸 활용해서 어떤 쿨다르크요? 이런 다르크요? 그런 식으로 유형을 거기다가 MBTI를 쓰고 있는 걸 보면서 도대체 MBTI 열풍이 왜 이렇게 부는 거야?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애초에도 성격에 관심이 많았지만 이 성격을 간편하게 검사할 수 있는 앱들도 많이 이렇게 나오고 또 막 이렇게 링크를 타고 서로 소통하는 수단이 되다 보니까 재미를 많이 느끼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이게 그렇게 편치만은 않죠. 그쵸. 재미로 하는 건 좋긴 한데 그 반면엔 또 오해도 많고 좀 위험한 맞아요. 그런 경우도 좀 느껴져요. 그래서 오늘 알편심에서는 이 성격에 대해서 또 더불어서 요즘 유행하고 있는 MBTI에 대해서 좀 제대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네. 자, 그러면 제대로 한번 알아보기로 했으니까요. 성격이라는 게 도대체 뭔지 그 이야기부터 시작하죠. 이 심리학의 여러 개념들이 그렇듯이 성격도 딱 한마디로 정의하기는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조금씩 다르게 정의하고 있기는 하지만요. 대체적으로 동의하는 정의는 이겁니다. 정체성의 핵심을 형성하는 생각, 판단, 감정 반응의 패턴으로 오랫동안 반복적으로 지속되며
어떤 환경에든 일관되게 나타나는 것이라고 정의를 하고 있어요. 좀 어렵긴 하지만 핵심적인 단어를 꼽으라면 반복되고 지속되고 일관성 있는 패턴,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이게 평소에 침착하고 조용조용하게 일처리를 꼼꼼하게 이렇게 하시던 분이 어느 날 한번 뭘 빼먹었다고 해서 쟤는 덤벙거리는 성격이야, 이렇게 평가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렇죠. 뭔가 무슨 일이 있나?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비교적 일관성 있고 지속성 있게 어떤 행동이 반복되는 거. 그래서 어떤 경향성? 저 사람은 이렇게 하는 게 뭔가 이렇게 패턴이야. 그래서 다음번에도 이렇게 할 게 예측되는 그런 경향성을 우리가 성격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사람의 어떤 특정한 모습을 보고 저 사람 성격 저러네, 뭐 이렇네, 그래서 그렇지라고 되게 판단하는 거는 굉장히 위험할 수가 있는 거네요. 그렇죠. 왜냐면은 우리가 그 사람을 막 쫓아다니면서 365일 24시간 관찰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일관된 패턴은 알 수가 없잖아요. 네. 이제 그렇다면 들으시는 많은 분들이 이 성격은 어떻게 알 수 있는 거야? 이렇게 궁금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가장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쓸 수 있는, 그리고 또 은근히 정확한 방법은 관찰하는 겁니다. 그렇죠. 자기 자신이나 다른 사람이나 어떤 걸 좋아하는지,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계속 지속적으로 여러 번 관찰하다 보면 성격이라는 게 눈에 보이게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건 좀 재밌는 얘기이긴 한데, 어느 모임 같은 데 나가거나 누구를 새로운 사람을 만나면 제가 이제 심리 상담을 한다고 하면은 지금 제 성격 파악하고 관찰하고 계시는 거 아니냐고 그래요. 그러면 이제 그분이 좀 불편해 하실까 봐, 부담스러워 하실까 봐 그런 거 안 한다고. 일할 때 아니고 돈 입금 안되면 나 상담이나 관찰, 뭐 평가 이런 거 안 한다. 이렇게 말씀드리지만 사실은 이게 너무나 자연스러운 맞아요. 우리의 본능이에요. 누군가를 파악하기 위해서 관찰하고 그다음에 그 관찰을 토대로 해서 이 사람의 성격을 추론하는 것은 심리학자인 저희들 말고도 여러분들도 다 하고 계시는 거라는 거죠. 맞아요. 저 매 학기 당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강의 평가를 받잖아요. 그러면 저는 수업에서 제 성격에 대해서 말한 적은 없는데 학생들의 평가한 걸 보면 이 교수님은 은근히 꼼꼼하고 무슨 성격이다, 이렇게 평가를 주관식으로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만 봐도 우리가 의식하지 않아서 그렇지 굉장히 많은 경우 누군가를 보고 이 사람 이런 성격이네 판단 내리고 있다는 겁니다. 네. 그런데 이제 이런 관찰이 되게 주요한 방법 중에 하나이지만, 그러나 조금 더 객관적으로 전문적으로 자기의 성격을 알아보는 방법은 성격 검사를 실시하는 거죠. 네, 많은 종류가 있어요. 우리가 아까 말씀 초반에 나왔던 MBTI가 그 대표적인 검사고요. 또 어떤 게 있죠? 뭐 애니어그램이나 디스크 같은 검사, 성격 검사도 대중적으로 많이 하고 있는 검사예요. 그리고 또 좀 더 전문적이고 꼭 성격뿐만 아니라 개인의 어떤 적응 상태라든지 특성이나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보고 싶을 때는 MMPI, 뭐 로샤, TAT, 굉장히 많은 종류의 성격을 알아볼 수 있는 검사들이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이런 검사들은 임상 장면에서 쓰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병원에 왔거나 심리상담소에 왔을 때 조금 더 현재 상태를 알아보고 뭐 적응 상태 내지는 성격적 특성이 이 사람의 어떤 심리적인 어려움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하기 위한 검사인데, 사실 심리학자들이 연구할 때 많이 쓰는 성격 요인? 는 또 따로 있죠. 맞아요. 그래서 지금 언급했던 여러 가지 검사들보다도 더 많이 심리학에서 쓰이는 요인은 성격 5요인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소위 우리가 빅5라고 말을 하는데, 전 세계인에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5가지 성격 특성이라고 할 수 있어요. 큰 요인 5개. 네, 어마어마하게 크죠. 네. 그래서 간단하게만 설명하자면 이 5개는 개방성, 경험에 대한 개방성, 그리고 성실함 혹은 꼼꼼함이라도 표현하기도 해요. 이거. 그다음에 외향성, 그리고 친화성, 마지막 신경성, 이렇게 5가지로 주로 사람의 성격이 어떻다라는 것을 살펴보고 또 연구를 많이 해요.
그런데 이 5가지를 보는 게 높고 낮고 뭐는 낮고 이렇게 여러 가지 프로파일 형태로 나타나다 보니 일반적으로 해석하기가 어렵고 그 특징을 한 번에 탁 캐치하기가 어렵다는 단점이 있어서 현실에서는 그렇게 많이 통용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임상 장면에서도 빅5 그 요인, 성격 5요인을 가지고 검사해서 내담자에게 설명하지는 않아요. 맞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사람들이 좀 직관적으로 이해하고 좀 재미있게 받아들이는 검사를 선호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MBTI가 좀 선호되고 좀 사람들 사이에 회자되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근데 이 MBTI가 최근에 만들어진 검사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굉장히 오래전에 만들어졌죠. 근데 왜 갑자기 이렇게 유행하는 걸까요? 저 그게 궁금해요. 그러니까 저는 또 그런 거 유행을 잘 쫓아다니는 사람이잖아요. 해보니까 뭐랄까 이게 한 12문항? 16개? 이 정도의 문항에만 답을 해도 그것도 되게 쉬워요. yes or no 이렇게 둘 중에 하나 선택하는 되게 쉬운 문항에 답을 했는데 너는 이런 사람이야 라고 또 좋은 얘기만 해주더라고요. 원래 성격, 그 MBTI가 지향하는 바가 모든 성격은 다 고유한 장점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거는 좀 맞는 것 같아요. 그게 끌리는 포인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되게 간편한 방법으로 나에 대해서 좀 긍정적인 정보를 받을 수 있고 또 이게 링크를 타고 아까 말한 것처럼 유행하다 보니 사람들하고 대화거리가 된다고 해야 되나? 그런 점들이 좀 흥미가 있는 것 같아요.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내지는 너는 이런 사람이구나 이렇게 서로를 이해하는 그런 과정으로 쓰이고 있다면 굉장히 뭐 바람직할 수는 있긴 한데 좀 우려되는 점이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보니까 MBTI 티셔츠? 이런 것도 나왔더라고요. 앞에 유형이 써 있는 그렇죠. 건가요? 무슨 유형이라고 써 있고, 그거에 그런 닉네임 같은 게 있잖아요. 그런 게 써져 있어서, 이게 뭔가 하고 약간 저는 이제 심리학자로서 눈살이 좀 찌푸려졌던 게, 이게 사실은 성격이라는 게 그렇게 단순한 게 아니잖아요. 그 유형의 어떤 닉네임이 있고 특성이 있지만 굉장히 복잡한 거란 말이에요. 근데 나는 이런 유형이야 라고 얘기를 하면서 되게 단순화시키는 것. 그리고 상대방을 이제 자기는 사실 자기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으니까 이런 닉네임으로 표현해도 자기에 대해서 더 많은 복잡한 것을 알고 있지만 상대방을 봤을 때 쟨 저런 애구나 하면서 일종의 좀 낙인을 찍거나 맞아요. 그 모습으로만 자꾸 보려고 하거나 네. 이런 좀 우려가 맞아요. 생기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기가 이렇게 막 재밌게 하고 있는 게 MBTI라는 건지 잘 모르는 경우도 있고 안다 하더라도 구체적으로 모르는 상태에서 막 무슨 유형이 나와도 각 유형의 이니셜이 뭘 의미하는지도 모르고 그냥 재미로만 접근하다 보니까 아, 내가 이런 사람이구나를 이해하는 데 쓰는 게 아니라 자기를 거기에 자꾸 맞추려고 하는 거예요. 나는 이런 유형이니까 이렇게 해도 돼. 너는 이런 유형이니까 그렇게 하는 거 이상해. 이런 식으로 그래서 좀 제대로 알아야 되지 않나. 뭐 유행 자체를 우리가 막을 수는 없지만 그렇죠. 이왕 해보실 거라면 좀 제대로 알고 활용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은 들더라고요. 네. 그러면 이 MBTI에 대해서 오늘 좀 속속들이 파헤쳐 볼까요? 여러분은 정말 행운아라고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저희 막언님이 또 그 어렵다는 MBTI 그 교육의 최고본까지 이수하시지 않으셨나요? 네. 그 어렵다는 아니고요. 저는 시도도 못했어요. 제가 과제가 엄청 많잖아요. 맞아요. 뭐에 꽂히면 좀 끝까지 파고드는 성격이라서 이것도 이제 처음에 교육을 듣고 재밌어서 끝까지 그 강사 과정까지 했는데요. 전문가입니다, 전문가. 네, 전문가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 전문가 직강. MBTI란 무엇인가? 근데 좀 이거 하기 전에 약간 우려가 생기는 게, 여기서 영업 비밀 다 풀어버리면, 이게 좀 제 미천이 다 이제 바닥날까봐 걱정이 되네요. 그러나 여러분, 여기서 막언님이 푸는 거는 막언님이 가진 지식과 기술의 한 1%? 1%보단 더 풀죠. 제가 알편심 얼마나 사랑하는데. 직접 와서 해보시면 또 달라요. 그쵸. 그러니까, 네. 그리고 이거는 전반적인 내용을 들으시는 거고, 또 개인마다 다 고유한 특성이 있기 때문에 직접 뭐 검사를 하시고 해석을 받으시면서 더 많이 아시게 되고, 더 많이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이 되죠. 네.
그럼 MBTI라는 게 도대체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그 특징이 뭔지를 우리 차근차근 한번 얘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네. 이 MBTI의 이름은 또 이름도 모르시면서 MBTI 이제 하시는데 맞아. 이제 어디 가서 자랑하세요. 당당하게. 네. 마이어스 브릭스 타입 인디케이터예요. 이 마이어스하고 브릭스가 만든 성격 유형 검사라는 건데요. 마이어스하고 브릭스는 모녀 관계예요. 큰 돈 벌었겠어요? 그러니까 진짜 맞아요. 너무 자연스럽게 거기로 먼저 생각이 가네요. 네, 대박사님 요즘 이제 네. 부에 좀 관심이 생기셨나 봐요. 네. 근데 이제 마이어스가 딸이고 브릭스가 엄마인 거죠. 근데 이 검사가 그냥 뭐 뚝딱뚝딱 만든 게 아니라 우리 가끔 나왔던 칼 구스타프 융이라는 굉장히 위대한 심리학자가 있잖아요. 그 융의 심리 유형론을 기반으로 만든 검사예요. 그렇구나. 유용도 그렇게 얘기를 했죠. 인간은 각자의 태도에 따라서 차이가 있다. 그래서 세상을 인식하는 방법과 그 다음에 판단하는 방법에 있어서 개인차가 있다. 그래서 성격 유형을 나눌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그걸 기반으로 이 두 명의 모녀가 검사를 만들었고 굉장히 많은 사례로 검사를 시행해서 뭐 일종의 타당도를 좀 확보한 그런 검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 원래 MBTI는 좀 길죠? 그쵸. 앱에 돌아다니는 몇 문항으로 이루어진 게 아니라, 이제 이게 뭐, 개정할 때마다 조금씩 검사의 문항수가 달라졌는데, 지금 현재 한국에서 진행하고 있는 많은 그 대표적인 검사는 93문항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MBTI도 여러 가지 버전이 있고, 네. 문항수가 꽤 많은데, 네. 지금 여러분들이 시중에서 하고 있는 거는 축약된 버전이거나, 아니면 MBTI의 기본 컨셉을 차용해서 만든 사실은 좀 가짜 문항일 네. 가능성이 높은 거죠? 네. 이 앱이 유행하기 전에도 간이 검사로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그런 검사들이 있긴 해요. 근데 그거는 어쨌든 타당도가 확보된 거라기보다는 검사 문항수를 줄이게 되면 이거를 우리 검사 개발도 많이 하고 연구도 많이 하신 대박사님 아시겠지만 타당도나 신뢰도에 문제가 좀 생길 수 맞아요. 있잖아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 MBTI는 저작권이 있는 검사라서 맞아요. 그렇게 온라인에 공개하면 안 되고 할 수가 없어요. 불법이죠. 그리고 이 검사는 교육을 받은 사람만이 살 수 있고 그리고 해석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그런 검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대로 하시고 싶다면 좀 전문가를 찾아가 보시는 것도 제안드려요. 네. 그래서 이 검사는 MBTI는 총 16가지 유형으로 나누어져요. 근데 이것이 어떻게 만들어지냐면 4가지 축을 기준으로 양 방향의 지표가 있어요. 그래서 4 곱하기 4 해서 4, 4, 16, 16가지 유형으로 나눠지고요. 이 지표를 설명드리기 전에 오리엔테이션을 한번 해볼까요? 네. 대박사님 오른손잡이잖아요. 제가 그럼요. 어제 봤으니까. 네. 오른손, 원래 쓰던 오른손으로 글씨를 한번 써보시겠어요? 네. 막어라고 한번 제가 써볼게요. 네. 제 글씨가 참 고와요. 잘 쓰셨네요. 네, 그러면 반대편, 왼손으로 한번 써보시겠어요? 왼손. 이거 ASMR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글씨 쓰는 소리? 그러게. 어떠세요, 썼어요. 느낌이? 좀 버겁네요. 어. 삐뚤삐뚤하고, 네. 쓰긴 썼는데 좀 불편했어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MBTI도 그러니까 이렇게 설명을 드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아직 지표 설명은 안 했지만 예를 들면 많이 알고 계시는 외향, 내향이 있잖아요. 그럼 어떤 사람이 외향성이라고 하면은 저 사람은 외향적이기만 해. 뭐 내향성이면 저 사람은 내향적이기만 해. 이렇게 오해하기 쉬운데 우리한테는 두 개 다 가지고 있다는 거죠. 마치 우리가 오른손잡이지만 왼손을 쓸 수 있는 것처럼요. 근데 오른손잡이이면은 내가 물건을 집을 때 자동적으로 오른손이 나가잖아요. 그래서 왜냐면 그거를 선호하고 더 편하기 때문에. 그런데 오른손이 이제 다쳐가지고 내가 못 쓸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렇죠. 어쩔 수 없이 왼손을 써야 되잖아요. 맞아요. 못 쓰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근데 어땠어요? 아까 글씨 쓸 때 좀 느리고 불편하고 삐뚤삐뚤했던 것처럼 내가 선호하는 성향이 아니기 때문에 좀 어색하고 그리고 뭐 어떤 수행도 불편하고 결과도 그렇게 썩 좋지 않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어떤 성격 유형이라고 해서 그것만 내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도 필요하면 꺼내 쓸 수 있다. 맞아요. 그러나 좀 어색하다. 그리고 불편하다. 그래서 이 MBTI를 잘 이해하는 것이 주는 이점이 뭐냐면 자기의 선호 유형을
제대로 알면 내가 필요할 때 그 유형을 잘 발휘해서 잘 쓰고, 어떻게 보면 그게 장점일 수 있잖아요. 그걸 잘 발휘하면서 자기를 발전시키고, 나아가서 내가 자신감이 생기면 그 자신감을 바탕으로 내가 부족한 면을 더 발전시킬 수 있겠죠. 근데 나의 자원이 잘 발달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부족한 면을 자꾸 메우려고 하면은 성과도 안 좋고 불편하고 또 자기 효능감도 떨어지고, 이렇기 때문에 자기의 선호 경향, 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기가 원래 가지고 있던 편안하고 익숙하고 또 잘할 수 있는 방법을 제대로 이해해서 자기를 잘 활용하고 이럴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격을 궁금해 하실 때 그 근원이 나를 잘 알아서 잘 써먹으려고 하는 거지, 왜 이렇게 이상해? 쟤는 왜 저래? 이런 좀 문제를 찾으려는 입장에서는 조금 벗어났으면 좋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지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첫 번째 축은 이 기준이 에너지의 방향이에요. 에너지의 방향이 밖으로 나가느냐, 안으로 들어오느냐에 따라서 외향, 내향이 나눠져요. 그래서 E는 extroversion이라고 해서 외향성, 거기서 온 E고요. I는 introversion이라고 해서 I, 내향성, 이렇게 오는 겁니다. 에너지의 방향이 밖으로 향한다? 좀 와닿지가 그렇죠.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 갖고 있는 에너지가 있잖아요. 그게 무슨 에너지든지. 근데 에너지가 밖으로 향한다는 거는 외부로 표출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에너지를 받아줄 사람이 좀 필요하고, 네, 공간도 필요하겠네요. 맞아요. 그래서 사람들 많이 만나는 걸 좋아하고, 사람들한테 얘기하는 걸 좋아하고, 여러 사람과 다양하게 만나는 걸 선호해요. 그래서 우리가 외향성 하면 좀 친구가 많다, 활발하다, 이런 식으로 네. 생각하게 되는 에너지를 거군요. 막 밖으로 쓰니까 남들이 봤을 때는 저 사람 되게 활기차네, 적극적이네, 이렇게 보이는 거죠. 근데 이제 반대로 내향성은 에너지가 안으로 향하니까 자기한테 모아야 돼요. 충전을 해야 돼요. 그래서 조금 더 혼자서 사색하는 시간을 더 즐겨하고, 그다음에 많은 사람들하고 막 이렇게 수다스럽게 얘기하는 것보다는 소수의 조그만 사람들하고 조곤조곤 얘기하는 걸 더 선호하고, 그런 특성. 그래서 남들이 봤을 때는 에너지가 발산이 안 되니까, 저 사람은 조금 소극적인 것 같아, 좀 조용해, 이렇게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혼자 있으면서 에너지가 오히려 충전되는 느낌이 드는 사람들은 좀 내향성에 가까울 수 있고, 네. 혼자 있으면 좀 외롭고 뭔가 대화할 사람이 늘 필요하고 좀 그런 사람들은 외향성에 가깝다고 생각할 수 있겠네요. 네. 네, 다시 한번 말하지만 다른 그런 측면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외향적인 사람도 혼자 하는 시간이 필요하고, 그렇죠. 혼자 있는 걸 선호하는 사람도 친구가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많이들 오해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내향적인 사람은 친구가 없다던가 뭐 이런 생각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전혀 아니죠. 내향적인데도 정말 중요한 친구들하고 정말 긴밀한, 친밀한 관계를 잘 맺으시는 분들이 많죠. 그러니까 대인관계의 패턴이 좀 다를 다른 뿐이지 거죠. 대인관계를 잘한다 못한다라는 차원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한번 그런 연구 봤어요. 외향적인 아이들한테 너 친구 몇 명이야? 이렇게 물어보면 막 200명. 우리 학교 1학년은 다 내 친구. 이렇게 쓴대요. 그런데 그걸 쓴 애를 역시 친구라고 같이 응답한 상호 친구라고 인식하는 비율이 되게 낮대요. 근데 반면에 내향적인 아이들은 친구 몇 명이야? 이러면 3명, 2명 이렇게 쓰는데 그 2~3명도 얘를 친구로 지목하는 경우가 되게 높다. 그래서 대인관계에 생각하는 기준과 어떤 패턴이 되게 다르다는 그런 걸 본 적이 있어요. 네. 재밌네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축은 이제 S와 N인데요. 이것의 기준은 세상을 인식하는 방법에 따른 차이입니다. 그래서 S는 센싱이라고 하는데요. 감각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오감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보고, 듣고, 만지고 이렇게 실제로 경험하면서 세상을 인식하는 걸 더 선호하는 사람은 센싱의 S. 감각형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반대로 우리가 육감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육감이 발달했다. 직관.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세상을 인식하는 걸 더 선호하는 사람은 직관형, 즉 인투이션의 N에서 그 두 번째 글자예요. 얘는 특이하게. 왜 하필이면 그랬을까요? I라고 하면은 위에 그 내향하고 겹쳐서. 겹치니까 I는 소문자로 쓰고 N 해가지고 인투이션의 N에서 온 게 바로 직관형입니다. 그렇구나. 그 설명 들을 때마다 항상 왜 나무와 숲 비유를 들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감각형은 아무래도
구체적인 사실, 데이터 이런 것들을 선호하기 때문에 나무를 보는 경향이 있고 그걸 더 선호하고, 직관형은 이렇게 비약적이라고 하죠. 뚝뚝 이렇게 끊어져요. 그래서 막 세세한 걸 다 나열해서 그걸 보는 걸 선호하기보다는 되게 중요한 정보 뚝뚝뚝 이렇게. 전체적인 조망. 네. 그래서 숲을 보는 걸 선호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게 좀 헷갈릴 것 같아요. 그래서 맞아요. 자기가 N인지 S인지 평가하기가 어려울 것 같은데, 이때쯤 영업 비밀 하나 털어놓을까요? 네. 2개 털어놓을게요. 네. 하나는 좋습니다. 첫 번째는 제가 워크샵 가서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게 사과를 딱 띄워놔요. 사과. 그래서 이 사과에 대해서 묘사를 해보세요라고 하면은 센싱 감각형들은 뭐 사과가 빨갛다, 맛있다, 뭐 탐스럽다, 뭐 색깔이 뭐 곱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세요. 그러니까 사과의 되게 구체적인 정보, 데이터 이런 것들을 묘사하는 반면에 직관형을 더 선호하시는 분들은 뭐 백설공주, 뭐 원숭이, 뭐 뉴튼, 뭐 만유인력 이런 것들을 정말? 얘기를 하시는 편이에요. 이 예를 들어보면 저는 S인데요. 아, 그래요? 또 하나 더 풀어볼까요? 또 뭘 얘기를 하냐면, 이걸로도 좀 이제 잘 안 와닿거나, 내지는 또 더 궁금하실 때는 어떤 걸 해보라고 하냐면, 최근에 본 영화 이야기를 한번 해보라고 해요. 그러면 감각형이신 분들은 그 영화의 줄거리를 되게 세세하게 잘 얘기해요. 그런 거 있잖아요. 되게 얘기 잘하는 사람, 그 줄거리를 맞아요, 들으면은 그 영화를 쫙 보는 느낌의 그런 것들을 느끼게 해주는 그런 분들이 감각형을 선호하시는 분들이고, 직관형인 분들은 이거의 감상, 느낌, 그리고 얘기를 들으면 이거의 줄거리가 쫙 깨어지진 않아요. 잘. 근데 느낌적인 느낌. 어떤 느낌이구나, 어떤 감상 포인트가 있구나, 이런 것들을 좀 알게 되죠. 그러니까 이게 같은 영화를 봤는데도 마치 다른 영화를 본 것처럼 얘기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아니면은 둘이 보완이 되면 완전 좋은 감상평을 들을 수 있는 거죠. 줄거리도 세부적으로 듣고, 감상 포인트, 느낌도 들을 수 있고요. 저는 예전에 또 그런 연구를 본 적이 있는데, 교사와 학생의 궁합에 대한 연구가 있었어요. 궁합이라는 표현이 좀 이상한데 매칭이 어떻게 잘 되나? 근데 거기에서 교사로서 좀 역량이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는 교사들은 대부분 S라는 그래서 왜냐하면 정보를 전달할 때는 좀 구체적이고 객관적으로 전달할 필요가 있어서 그래서 S랑 만났을 때 제일 성적이 좋고 근데 반면에 N과 N이 만나잖아요. 교사 N과 학생 N이 만나면 사이는 되게 좋대요. 둘이 내가 그거 이러면 저기서 이렇게 해서 막 쿵짝은 잘 맞는데 성적은 안 좋대요. 왜냐하면 이미지로 그리다 보니 내가 그린 이미지와 학생이 그린 이미지가 좀 달라서 결과로서는 그렇게 좋지 않았던 그런 연구도 본 적이 있어요. 네네, 흥미롭네요. 근데, 확실히 요거에서도 드러나는 것처럼 이 S랑 N 사이에 이제 생기는 마찰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의사소통이에요. 그러니까 S는 되게 구체적인 정보를 듣길 원하고 자기는 그런 걸 전달하는데 N이 전달하는 거는 되게 두루뭉실하고 뭔가 비약적인, 이렇게 뚝뚝뚝 끊어진 정보를 전달하니까 못 알아먹겠고, 또 N이 봤을 때 S는, 왜 이렇게 TMI야, 이렇게 또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대화가 잘 통하는 사람들은 어쩌면 좀 N, S가 좀 잘 맞는 그런 사람일 가능성이 높겠네요. 네네. 좋아요. 네. 그리고 세 번째 축은 T하고 F인데요. 이것의 기준은 의사결정을 할 때 기준을 어디에 두느냐예요. 그래서 의사결정할 때 어떤 사실, 진리, 원칙의 기준을 더 많이 두면은 T, thinking, 사고형이고요. 그다음에 내가 이런 의사결정을 했을 때 우리 사이의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저 사람한테 어떤 의미일까? 의미와 영향에 더 많이 기준을 둬서 의사결정을 하면은 feeling, 감정형이라는 거죠. 또 헷갈리죠. 네. 하나만 더. 이거는 제가 만든 건데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진짜 영업 비밀이네요. 이건 경험을 통해서, 왜냐면 이걸 되게 많이 헷갈려 하세요. 네. 근데 요걸 해보니까 사람들이 딱 조금 나눠지더라고요. 자, 대 박사님이 어렸을 때 아주 중마고 친구들이 있어요. 5명 친구들이 있는데, 뭘 해도 다 같이 했어요. 그래서, 야, 우리 무슨 좋은 아이템이 있으면 사업 같이 하자, 나중에. 이렇게 약속을 했어요. 근데 대 박사님이 뭔가 아이템이 되게 기똥찬
깜빡한 아이템이 하나 생긴 읽고 거예요. 싶지 않다. 그래서 이제 같이 하기로 했는데 이 중에 한 명 친구가 이 사업에 끼어들면은 좀 문제가 생길 것 같아요. 일이 잘 안 굴러갈 것 같아요. 네. 그럴 때 어떻게 결정을 하시겠나? 같이 할 거냐 말 거냐 그렇죠. 약속을 했는데 저는 같이 가죠. 네, 그래도 약속했고 중마고우라면서요. 그러니까 필링인 거죠. 이럴 때. 네, 이럴 때는. 왜냐면 약속을 했고, 내가 만약 이 친구를 배제하면 이 친구 그쵸, 마음이 얼마나 상처받고. 상하겠어. 그리고 우리들 관계도 안 좋아지잖아. 이렇게 생각하는 거잖아요. 근데 사고형을 더 많이 선호하시는 분들은 빼야죠. 일이 안 된다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정말 그렇게 결정한 사람들이 있다고요? 네. 워크샵 가서 이렇게 집단으로 해보면 되게 이렇게 나눠져요. 그래서 되게 흥미로워요. 그렇구나. 근데 만약에 저는 그러면 감정형 F라는 건데, F 입장에서 T의 결정을 들으면 너무 상처받고, 그렇죠. 피도 눈물도 없다. 네. 약간 그렇게 차갑게 그렇게. 느껴질 것 같아요. 그렇죠. 맞아. 서로 오해하는 게 그거예요. 그래서 F가 T를 보면은 피도 눈물도 없는 냉혹한 인간으로 보고 T는 왜 이렇게 우유부단하고 왜 이렇게 F를 보면은 왜 이렇게 결정도 못하고 답답해하는 거죠, 서로. 그러니까 성격 유형의 차이가 아까는 의사소통이었고 지금은 또 이렇게 약간 마음 상하고 막 네. 이런 게 될 수 있겠네요. 상처받고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죠. 근데 이제 주의할 거는 또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T라고 해서 이분들이 냉혈한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분들도 이제 어떤 정서가 있고 사람들을 잘 케어할 수 있지만 의사결정할 때 기준이 우선 일이나 원칙, 원리에 있다라는 거고 감정형이라 그래서 되게 뭔가 우유부단하고 일 못하고 이런 사람들 아니에요. 되게 일 잘하고 이러시는데 기준을 우선 의미와 영향에 더 많이 둔다라는 차이가 있을 뿐이죠. 이걸 가지고 좀 이제 오해하는 게 T는 되게 논리적이고 뭐 그렇다. F는 되게 비논리적이다. 이건데 이거의 차원은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만약에 조직에 있는 사람이라면 내 리더가 F면 되게 뭔가 배려받는 기분? 그런 기분으로 일할 수 있을 것 같고, 내 리더가 T면 성과는 좋을 것 같은 느낌? 그렇게 이해할 수도 있을까요? 그런 느낌이라는 거예요. 느낌이라는 거지, F는 성과가 나쁘고, T는 배려를 안 해주고, 이렇지는 않다는 거 여러분들 주의하셔야 돼요. 그렇군요. 네. 다음 축은 뭐죠? 다음 축은 J와 P인데요. 이거의 기준은 생활 방식, 생활 양식에 따른 차이라고 해요. 이거 좀 어려워요. 뭔 소리죠? 근데 이름으로 오히려 저는 좀 더 설명을 더 구체적으로 하는데 J는 저징, 판단형, 저징의 J고요. P는 perceiving, 인식형, 인식을 계속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J 같은 경우는 판단이 빨라요. 어떤 사안을 딱 봤을 때 의사결정을 빠르게 하고 판단하고 그 다음에 계획을 세워서 일사천리로 처리하는 걸 선호해요. 그게 선호해요? 이제 그게 방식이고 perceiving은 계속 정보를 인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사결정이 늦겠죠. 이것도 더 봐야 될 것 같고 저것도 더 봐야 될 것 같고 이것도 고려해야 될 것 같고 그러니까 생각이 좀 장고를 하는 거죠. 그래서 장고 끝에 악수 좀 하려고 나도 장고 끝에 악수가 자꾸 생각나가지고. 네, 그래서 오랫동안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있기 때문에 perceiving이라고 하고 그 뒤에 그러다 보니까 좀 유연해요. 이 사람들도 계획 안 세운다는 거 아니에요. 계획 세우긴 하는데, 계획이 바뀌어도 그렇게 막 불편해하거나 당황해하지 않고, 이거에 또 맞추면 되지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제가 그렇게 상담할 때 그런 예시를 들었던 기억이 나요. 뭐 예를 들어, 보고서 숙제가 나왔는데 교수님이 갑자기, 내가 깜빡하고 있었는데 다음 주까지 이거 보고서 내? 이러면 P들은 오히려 이럴 수도 있지. 갑자기 과제가 생길 수도 있지. 이러면서 이렇게 팍 하는데 J들은 계획되지 않은 어떤 과제에 대해서 좀 불편함을 느끼고 뭐 다른 계획이 어그러지는 느낌들 때문에 조금 더 힘들어한다. 그래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맥락이 조금 다르다. 맞아요. 이런 얘기를 했던 기억이 나네요. 그래서 이제 요 보고서 얘기 나왔으니까 요거를 이제 좀 헷갈리실 때 어떤 예시를 들어드리냐면은 이제 한 달 뒤에 보고서를 제출해야 된다. 이런 지시가 떨어졌어요. 그럴 때 J 같은 경우는 의사결정, 이렇게 데드라인을 짝짝짝 정해가지고 이때 뭐 하고 이런 것들을 따르는 걸 더 선호하고 P, 인식형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하기보다는 계속 정보 수집을 하면서 인식해요.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할까, 저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이렇게 아예 하다가 생각을 안 하는 건 아니고. 그럼요. 이 사람들도 계속 머릿속으로 생각해요. 근데 일에 착수하는 게 늦어요. 그래서 임박해서 시작하고 좀 임기응변형으로 하고 닥쳐서 하고 요런 스타일이 되는 거죠. 저는 다른 축을 설명드릴 때는 좀 헷갈렸거든요. 이거는 전혀 일말의 헷갈림이 없네요. 왕피입니다. 네. 근데 이런 경우도 있지 않나요? 그러니까 저는 혼자 하는 일은 왕피거든요. 근데 다 같이 하는 일 혹은 제가 책임을 진 일을 할 때는 되게 제이처럼도 할 수도 있죠.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바로 오른손 왼손 같은 거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필요하면 왼손을 쓰는 거죠. 여러 사람하고 같이 있는데, 그러니까 대 박사님은 어쨌든 책임감이 높으니까 같이 할 때, 민폐 끼치기 싫으니까 그쵸. 같이 할 때는 하는 거예요. 그 계획대로 그거에 맞춰서. 왜냐하면 왼손도 있기 때문에. 근데 마음속으로는 좀 죽겠죠. 또 오늘까지 맞춰서 해야 되네? 그렇지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인식형, P형은 늘 미뤄, 그러니까 일 못해,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도 다른 축에 뭐 책임감, 그다음 배려, 뭐 이런 축들이 있기 때문에 필요하면은 그거에 맞춰서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는 조금 자기한테 상황의 유연성을 줬을 때 더 일을 잘하는 편이고, 그러니까 그런 거 있잖아요. 회사에서 뭐 계속 중간중간 막 체크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상사하고 P가 일을 하면 힘들어해요. 왜냐면 이 사람도 자기만의 어떤 그런 스케줄이 있는데 짜여진 스케줄에 맞춰가지고 해야 되면 이 사람은 좀 속으로 스트레스를 받는 거죠. 그렇지만 필요하면 할 수 있다라는 거고 대신 이제 이 사람의 특성을 파악하면 그거에 맞는 환경을 좀 조성해 줄 수 있겠죠. 제이 같은 경우에는 제이는 조금 쪼는 맛이 있을 때 잘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이 형한테는 조금 중간중간 체크를 해주면서 계획대로 하고 있는지 이렇게 해주는 환경을 조성하는 게 좀 더 일의 효율성과 그 성과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죠. 그러니까 약간 워크숍 같은 데서 이렇게 같이 성격 검사해가지고 서로 알아보고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동전의 양면 같다고 해야 되나? 어떤 사람의 성격을, 나뿐만 아니라 타인의 성격을 이해하는 것이 지금처럼 배려하는 도구가 된다면 너무 좋겠지만, 또, 제가 P라더니, P라서 이렇구나. F라더니, T라더니, 막 이런 식으로 단정 짓는, 그리고 한계를 설정해버리는 그런 용도로 쓴다면 또 위험한 것일 그렇죠. 수 있겠네요. 그래서 항상 뭐 개인 상담할 때나 이런 워크숍 가서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것은 절대로 이거를 단정 짓고 판단 짓는 도구로 쓰지 말고 자기를 이해하고 상대를 이해하는 이해의 틀로서 사용하시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그리고 또 이 16가지 유형이지만 인간이 어떻게 16가지로 나눠지겠어요? 그렇죠. 그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예를 들면은 우리가 아까 4가지 축을 얘기했으니까 E냐 I냐 중에 하나, N이냐 S냐 중에 하나, T, F 중에 하나, J, P 중에 하나 이렇게 해서 4가지의 이니셜이 4유형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같은 유형이라고 해서 같은 사람은 아닌 거죠. 그럼요. 그 안에서도 또 개인차가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검사를 만든 마이어스하고 브릭스가 강조한 게 세상은 이 16가지 유형으로 이 검사는 나눠지지만 세상에는 수백만 명의 고유한 개인들로 존재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군요. 근데 이 검사를 우리는 이제 청취자분들이 직접 해보신 건 아니지만 본인의 유형은 어느 정도 이제 나는 뭐겠다 이렇게 추측은 하실 수 있을 텐데 이게 또 조합이 중요한가요? 네. 각각의 지표가 설명해 주는 것도 있지만 이 조합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지는 것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그런 거는 전문가하고 상담을 하면서 더 많이 알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다양한 조합이 존재할 수 있고 점수도 높은 사람, 낮은 사람 이렇게 다양한데 이런 거를 다 설명하지 않은 채로 당신은 무슨 유형이다. 당신과 유사한 사람은 이런 유명인이 있다. 이렇게 단편적으로만 이해하는 건 우리의 성격의 굉장히 큰 부분 중에 손톱만큼. 맞아요. 이네요. 네. 그래서 이 검사 저는 이제 MBTI뿐만 아니라 모든 검사, 특히 이제 유형을 나누는 검사일 때 당신의 유형을 아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유형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자기를 이해해보는 그 과정, 그 과정이 더
전 더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런 행동을 했던 게 아니면 이런 의사결정이나 판단, 느낌을 가졌던 게 또는 저 사람이랑 있을 때 이런 점이 불편했던 것이 요런 이유 때문이었구나라는 것을 알아가는 과정에서 느끼는 즐거움 내지는 좀 이해하면서 느끼는 이제 성장 포인트를 알게 되는 것들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한 거지 사실 유형 자체가 중요한 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해요. 우리 알편심 청취자분들은 뭐 그런 거 재미로 해보시는 거야 오케이지만 너무 거기에 심취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진짜 나는 어떤 사람일까에 순수한 호기심을 갖고 네. 스스로를 관찰하시는 거를 권해야겠네요. 네네. 네. 자기를 이해하는 도구로서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이제 이게 하다 보면은 어떤 지표는 잘 모르겠어요. 계속 탐색해도 모르겠어요라고 제가 하는 경우 그래요. 있어요. 그럴 때는 그냥 괄호로 두세요라고 해요. 그 부분은. 왜냐하면 우리가 뭐 내가 무슨 유형이라고 알아서 뭐 재미는 있지만 그렇게 단정지어서 얻는 것보다는 탐색해서 얻는 게 더 중요하고 모르는 거는 물음표로 둘 수 있거든요. 그래서 계속 생각해 보는 거죠. 그런 게 있잖아요. 사람이 인지적 종결 욕구라는 게 네.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약간 그게 높은 사람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확실해야 되는? 그래서 사실 제가 MBTI를 할 때마다 조금씩 유형이 다르게 나와요. 그래서 어떨 때는 막 정확한 내 유형을 누군가 정해줬으면 좋겠다. 알고 싶다. 이런 욕구가 생길 때가 있는데 오히려 그냥 괄호다. 더 찾아가고 아직은 잘 나의 선호가 그러니까 양손잡이인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남겨둬도 된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렇죠. 그리고 아까 할 때마다 변한다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검사의 원래 취지는 타고난 선호 경향성을 파악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타고난 거는 변하지 않잖아요. 이후에는 네. 변할 수 있지만 그래서 엄밀히 따지면 변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상황에 따라서 좀 적응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를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사실 그 변화한다는 것 자체도 자기를 드러내주는 거라고 생각이 돼요. 저 같은 경우도 원래는 저는 아마 어렸을 때 했으면은 I로 나왔을 텐데 좀 커가지고 많이 커서는 E로 계속 나왔고 회사 다닐 때까지만 해도 저는 ESTJ였어요. 그 일 잘한다는 ESTJ? 일 잘했죠. 그런데 이제 이 검사를 알게 되고 계속 교육받고 또 심리학을 하면서 자기에 대해서 탐색을 하다 보니까 저는 이제 확실한 ENTP라고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특히 이제 P하고 J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우리가 학교 다니거나 어떤 일을 할 때 적응적인 모습은 J잖아요. 그렇죠. 그래야지 뭐 공부도 잘하고 뭐 회사에서 일도 잘하고 이러니까 그렇게 적응된 모습을 저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근데 저는 원래는 되게 유유자적한 스타일인데 알게 모르게 그런 모습으로 적응돼서 살아왔고 그게 조금 뭐 불편함을 크게 느끼진 않았는데 이제 P라고 알게 되니까 그때 내가 많이 애썼네. 불편함을 감수하면서 애썼네라는 생각을 가져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렇게 변화하는 과정을 통해서 내가 그때 이런 모습이었구나 이렇게 알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런 경우도 있어요. 아이들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내향형인 아이예요 원래는. 근데 부모들이 외향형인 부모들인 거예요. 그래서 애한테 너 특히 이제 또 남자애들한테 맞아. 야, 너는 왜 이렇게 소극적이냐? 왜 이렇게 조용하냐? 왜 이렇게 적극적이지 못해? 밖에 나가서 이렇게 활발하게 축구하고 이래야지 다른 애들 봐봐. 이러면은 아이가 이제 부모의 기대에 맞추려고 억지로 그렇게 하는 경우도 생기거든요. 그러면 자기의 선천적인 선호 기질이 억압된 채로 다른 거를 그러니까 오른손인데 왼손을 막 쓰면서 힘겹게 그렇구나. 지내고 있었을 수 있다라는 거죠. 맞아요. 저는 이런 예시들이 너무 와닿는데, MBTI 검사가 되게 좋은 검사인 것은 맞지만, 성격의 모든 측면을 다 재는 검사는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예를 들어 저처럼 할 때마다 바뀌는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책임감이 강하다던가, 그래서 그 상황에 맞는 역할을 수행하는 것에 되게 이렇게 심취해 있다던가 이런 것도 하나의 또 다른 성격 특성일 수 있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역할이 바뀌어도 고유한 본인의 모습이 유지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저처럼 막 바뀌어가면서 적응해 나가는 사람들도 있으니까 너무 어떤 유형에 자기를 맞추려고 하지 않는 것 그래서, 다양한 내 모습이 있다는 걸 그냥 인정하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개인 상담할 때 이걸 놓고도 이렇게 몇 시간 동안 하기도 하거든요. 그러면은
굉장히 자기를 많이 발견할 수가 있어. 내가 그렇게 적응하면서 살아왔네. 근데 원래 나의 모습은 이런 거였는데, 그러면은 본래 자기의 편한 모습을 알게 되면서 좀 더 자기답게 될 수 있고, 플러스 그렇다고 해서 그 적응했던 모습이 완전 거짓의 모습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쵸. 왼손이 없었던 사람이 아닌 거잖아요. 그래서 자기의 왼손을 미리부터 너무 개발했구나. 근데 이 검사의 토대가 됐던 융이 말하기를, 우리 예전에도 한번 언급했는데, 중년 이후에 그 원만한 인격을 성숙해 나가는 게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거는 사실은 그 이전에는 자기의 선호 경향대로, 선호 기질대로 그거를 잘 활용해서 살다가 그게 되면은 자신감이 붙잖아요. 그러면 그 반대의 면, 나의 그 그림자인 면도 발달시킬 수 있는 역량이 생긴다는 거죠. 근데 그게 발달되기도 전에 어린 시절부터 막 되게 조용조용한 성격인데 부모가 그렇게 하라 그래서 외향형이 되고, 원래는 유유자적한데 막 맞춰서 틀에 맞춰서 막 살아야 되고 이러면 쪼그라든 채로 자기답게 살지 못하고 있었을 수가 있다라는 거죠. 역시 전문가라 그런지 제가 막언님한테 MBTI 설명을 들으면서 제 안에서 드는 생각 중에 하나가, 아까 우리 T하고 F를 얘기했었잖아요. 네. 근데 그 사례에선 제가 좀 F 같다라고 했지만 가만히 생각해보면 저는 좀 T인 것 같아요. 근데 제 안에 어떤 게 있었냐면, 어릴 때부터 제가 속한 어떤 문화, 가족이든 환경이 좀 정이 많고 따뜻하고 사람을 배려하고 이게 옳다고 배웠어요. 근데 저는 T였던 것 같아요. 근데 T 같은 모습을 드러내면 무슨 애가 이렇게 정이 없니? 너 어떻게 이렇게 따지니? 약간 이런 부정적인 피드백을 받다 보니 F로 살아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옳다고 사실 여전히 그렇게 믿는 면도 있죠. 그래서 T적인 모습을 보일 때 좀 죄책감이 들고 그렇죠. 불편하고. 네, 그리고 누가 저한테 T 같다, 뭐 T라고는 말하지 않지만 너 되게 냉정하다, 아니면 너무 일중심이야, 이런 피드백을 하면 아닌데? 막 발끈하고 좀 그랬던 게 있었던 것 같은데, 최근에 제가 이런 걸 검사하거나 아니면 저 자신을 관찰하면 좀 객관적으로 좀 따지고 결정할 때도 이 일에 대해서 되게 고민을 많이 하고 이런 사람이더라고요. 그리고 좀 편안한 관계에서는 좀 T스러운 면을 드러내기 시작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동안 내가 너무 성격의 어떤 이래야 좋은 거야, 이게 옳은 거야를 생각하느라 나답게 못 살았던 거 아닌가. 또 그런 생각을 하게 되네요. 네네. 그러니까 모든 심리학은 한 방향으로 가는 것 같아요. 너 자신을 온전히 알고 너답게 살면 된다. 네, 그래도 그죠? 괜찮다. 네. 지금 말씀하신 거에서 이제 약간 사람들이 성격에 관심을 갖는 이유 같은 것들이 좀 떠오르는데, 사람들이 성격에 관심 갖는 이유가, 그러니까 좋은 성격, 나쁜 성격 이런 것들을 맞아요. 좀 나누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성격을 바꾸고 싶어요. 성격 바꿀 수 있나요?라고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보면은 기본적 전제가, 나는 지금 나쁜 성격인데 좋은 성격으로 바꿀 수 있냐? 이런 전제를 깔고 말씀을 하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맞아요. 특히 부모님들도 자녀에 대해서 고민을 할 때 이런 거죠. 제가 F는 좋고 T는 좀 별로라고 생각했던 것처럼 부모님 입장에서 좋다고 생각하는 성격 특성을 내 아이가 가졌으면 그 아이가 되게 훌륭하다고 생각하고, 본인이 불편한 성격 유형을 가졌으면 우리의 성격 좀 어떻게 할 수 없나요? 상담받으면 달라지나요? 이런 질문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사실 우리 심리학자로서 말씀을 드리면 좋은 성격, 나쁜 성격 이런 것들이 없잖아요. 그쵸. 근데 저만 봐도 그렇잖아요. 알지만 좋은 성격, 나쁜 성격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고 그냥 누구나 가질 수 있는 하나의 특성일 뿐이라는 거 너무 머리로는 알지만 우리가 되게 깊은 곳에서는 좋고 나쁨을 이미 구분하고 있었던 거 아닌가. 그래서 그런 연구 있었던 것 같아요. 특히 내향성이 높은 사람들이 우리 문화에서는 적극성이 떨어지고 주도성이 떨어지고 이렇게 평가를 받으면서 외향적인 성격을 고치고 싶어요, 이런 사람은 없는 반면에 맞아요. 내 성격이 너무 내성적이라서 고치고 싶어요, 이런 사람들은 많이 있죠. 근데 우리가 흔히 하는 오해가 내향적이면 뭔가 관계를 잘 못할 것 같다, 내지는 뭐 어떤 일에서 적극성이 떨어질 것 같다라고 하는데, 그건 굉장히 큰 오해이죠. 맞아요. 그래서 사실
심리학 연구를 보면 어떤 성격 특성이기 때문에 이렇다라고 결론 내릴 만한 뚜렷한 증거는 없는 게 사실이잖아요. 네. 예를 들면은 영업사원들의 영업 성과를 보는 그런 연구에서도 외향적이면 되게 높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실제 연구들 메타 분석한 걸 보면 성격 특성이 개인의 어떤 성과나 대인관계나 이런 거에 미치는 영향이 좀 미미하거나 혼재되어 있다라는 연구도 되게 많이 있어요. 오히려 내향적이면서 영어방 되신 분들도 많고 제 주변에도 되게 내향적인데 친밀한 관계에 그쵸. 깊은 배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영업에서 성공하신 분들도 많거든요. 결국에 내 성격이 어떤지를 명확하게 알면 그 성격에 적합한 잘 맞는 방법을 쓸 수 있는 거니까 좋다, 나쁘다라는 평가 없이 있는 그대로 좀 받아들이실 필요가 있겠네요. 네. 근데 어쨌든 현실에서는 많은 분들이 성격을 바꿀 수 있냐, 이게 바뀌기는 하는 거냐라는 질문을 많이 하잖아요. 심리학에서는 어떻게 대답하나요? 그런 질문 굉장히 많이 받거든요. 그런데 저는 그때 이제 말씀을 드려요. 성격이라는 것에 굉장히 많은 부분이 타고난 기질적인 것이 있다. 그리고 물론 반면에 학습된 후천적인 것도 있다. 그런데 이 기질적인 거는 바꿀 수도 없고 바꿔서도 안 된다. 우리의 고유와 지문 같은 거기 때문에. 그리고 그거에 바꾸는 노력을 차라리 후천적인 것들. 근데 제가 상담에서 또는 우리가 생활에서 바꿀 수 있는 후천적인 거는 일종의 세상과 뭐 자기 자신과 타인을 바라보는 관점과 태도거든요. 그런 것들은 우리가 노력하면 바꿀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죠. 그거 생각나요. 헌터스쿨. 그게 뭐죠? 미국의 헌터스쿨이라는 곳이 있대요. 저도 한 다큐멘터리에서 봤는데요. 우리가 ADHD의 아이들, 그 과잉,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 장애 아이들이 되게 부산스럽거나 집중을 못하고 막 이런 아이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학교에서는 그런 기질을 병이라고 보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건 원래 인간들 중에 수렵과 채집과 사냥을 하던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던 되게 우수한 특성이었다. 산만하게 막 주변을 돌아보고 이래야지만 생존 확률이 높았던 되게 좋은 특성 중에 하나였는데 이제 점점 그런 특성들은 사라져가고 제도화된 교육 그렇죠. 속에서 그 특성은 바람직하지 않은 걸로 네. 여겨지게 되는 거죠. 근데 그게 이미 기질에 많이 남아있는 일부의 아이들도 있는데 그걸 병이라고 보는 것 자체가 문제다라고 해서 헌터스쿨에는 그런 아이들이 오는 거예요. 자기 기질을 막 완전 그렇죠. 발휘할 수 있겠네요. 네, 거기에서는 수업 시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무슨 시간이 없고 아이들이 자기 나름대로 나는 지금은 뭐 하고 싶어요. 그럼 그거 하고 이렇게 그냥 교육을 해요. 그러면 거기를 다녔던 아이들은 기본적으로 나의 이런 기질이 문제라거나 바꿔야 된다거나 이런 생각 없이 그냥 잘 발휘하면서 사는데 놀라운 것은 걔네들이 성인이 돼서도 여전히 그렇게 막 하나도 집중 못하냐? 그건 또 아니라는 거죠. 집중력이 필요할 때는 하고 그런 삶을 다 살게 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격을 바꾼다라고 했을 때 나의 본질, 타고난 어떤 경향성까지 다 뜯어 고쳐야 된다고 생각하는 건 그야말로 좋은 성격, 나쁜 성격이 있다라는 전제에서 출발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이미 내가 가진 것들은 나만의 특성이고 그에 맞춰서 얼마든지 괜찮은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저는 오히려 성격을 바꿀 수 있나요? 라고 묻는 분들한테 바꿔야 하나요? 뭘 바꾸고 싶으신 걸까요? 라고 되묻고 싶어요. 그렇죠. 근데 만약에 헌터스쿨 아이들처럼 그런 좋은 기회가 아니라 너는 진짜 너무 정신이 산만해가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이렇게 자신에 대해서 왜곡된 어떤 관점을 갖고 자라났다면 그거는 그 억눌렸던 것들을 벗어 던지는 풀어내야죠. 그런 변화는 필요하겠죠.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오늘 성격 얘기를 나누고 또 여러분들 들으시면서 그러니까 나라는 사람도 그렇고, 타인에 대해서도 그렇고, 규정하고 판단 내리기보다는 이해하고 수용하는 쪽으로, 변화하는데 이 성격을 활용하셨으면 좋겠어요. 맞아요. 제가 이런 얘기 했었나요? 그 성격과 관련해서 어떤 책에서 이런 걸 봤어요. 우리가 나무한테 왜 너는 나무냐라고 나무라지 않는다. 언어 유희네요. 어쩌다 보니 그렇게 됐네요. 그렇잖아요. 그쵸. 그냥 나무니까 습기로부터 좀 보호해주고 무거운 거 너무 무거운 거 하고 뭐 칼로 안 긁고
남으로서 인정해주고 대하잖아요. 사람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러니까 기질적인 특성이 있다라는 거, 성격을 갖고 있다는 거, 너는 왜 이래? 너는 왜 이렇게 소극적이야? 이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소극적이기 때문에 이런 순간에 나를 조금 더 보호해주고, 그렇게 해도 충분히 우리 살아갈 수 있다?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싶네요. 오늘 성격을 주제로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대박사의 정리 시간에서 정리 한번 해볼게요. 네. 여러분, 성격은 우리의 고유한 일관성 있는 패턴입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 느끼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데 있어서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패턴이기 때문에 단 한순간 혹은 눈에 띄는 하나의 행동만으로 성격을 판단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성격 검사도 굉장히 중요한 도구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요즘 유행하고 있는데요. 많은 분들이 성격에 관심을 갖고 이해하려고 애쓰는 것은 너무 좋은 방향이지만 이니셜의 의미도 모른 채, 이게 도대체 무슨 검사인지도 모른 채 서로를 평가하고 판단하는 무기로 사용하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어떤 성격이든 여러분 조금씩 관찰하면서 내 본연의 모습이 무엇인지 궁금해하시고 발견하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저희가 초반부에서 언급드렸던 댓글 이벤트 잊지 않으셨죠? 네. 그 알편심 삼행시에도 우리 청취자분들의 성격이 나타날까요? 그렇지 않을까요? 너무 기대되네요. 네. 네. 저희가 지금 걱정하고 있잖아요. 5분께 커피 쿠폰을 드리려고 하는데 5분이 안 쓰시면 에이, 어떡하나. 우리 알편심 청취자들 무시하시는 거예요? 네. 여러분 네. 많은 응모를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시즌2 시작되면서 약간 게시판이 조용해요. 아직 여러분들이 발동을 안 거신 것 같아서 저희가 이런 이벤트 준비했는데요. 같이 또 재미있게 나눠보면서 즐겁게 만들어 보도록 하죠. 오늘 알편심 어떠셨나요? 알게 되어 좀 편해지셨나요? 심리학자 칼 융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 식물이 꽃을 활짝 피우고자 한다면 우선 자신이 뿌리를 두고 있는 토양에서 성장할 수 있어야만 한다. 식물이 뿌리를 두고 있는 토양은 여러분의 타고난 성격일 겁니다. 좋은 성격, 나쁜 성격이란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근간을 이루는 고유한 특성을 긍정하고 이해하며 수용할 때 여러분 고유의 아름다운 꽃을 피울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의 꽃을 피우기 위한 자기 이해라는 물을 주는 시간 가져보시길 바랍니다.